안녕하십니까? 어, 지금부터 탈원전과 핵융합 연구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 몇 분께서 요청을 하셨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저희 연구소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고 싶고 그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게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연구소 분들은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 제가 이제 저는 그 핵융합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제가 한 연구가 그 신문과 미디어에 소개된 게 있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떤 핵융합 연구를 하는지 이제 아실 수도 있고, 뭐 오늘은 이렇게 탈원전이니 이제 핵융합이니 이제 딱딱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현상도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목차입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 1번이에요.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방사능 피폭에 의한 인명 피해가 과연 얼마인가? 이 주제에 대한 그 결론이 상당히 놀랍고 또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 이제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핵융합을 왜 연구하는가에 관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 이 중요한 이 결론은 이 명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오히려 원자력이 매우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입니다. 뭐 일단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명 피해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양의 방사선을 이제 쪼였을 때 우리 인체가 거의 물리적으로 파괴가 되면서 3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는 이제 현상인데요. 어, 그보다 적은 양의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그 이제 만성 증후군이 생기는데 이것은 각종 암이 발생해서 이제 인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체르노빌의 경우는 그 급성 증후군에 의해서 28명이 사망했고요. 이제 만성 즉 이제 암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가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 그 이상도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의 인명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는 것인데요. 일단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사선 핵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발생하지만 이 반감기가 굉장히 긴 방사선 핵종은 그 긴 기간 동안에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사선의 양은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인체에 해를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 양이 많아야 되고 반감기는 짧아야 됩니다. 인체에 해를 미치려면.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요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요드 131과 세슘 137,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인체에 해를 미치는데요. 일단 세슘 137부터 보면, 어, 제가 그 여기서 많이 인용하는 그 참고문헌은 그 2008년도에 발간된 유엔의 과학위원회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이유는 그 양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과학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철저히 준비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많이 참고했습니다. 이 체르노빌 때 세슘 137, 이 세슘 137은 인체에 많이 쏘이게 되면 이제 확실하게 네 가지 종류의 암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네 가지 함에 대해서 체르노빌 사고 후에 이제 굉장히 철저한 조사를 했는데 그 결론이 이 보고서의 결론은 자연적인 암 발생에 비해 더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입니다. 자, 이런 결론을 놓고 이제 반핵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뭐 과거에 담배 회사도 담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담배 회사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는 이제 1970년대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19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이 현대의학의 그 데이터들이 이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와서 아직도 뭐 담배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면 이제 완전히 넌센스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조사는 2000년대에 그러한 현대적인 의학적인 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데도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누출된 방사능의 양이 체르노빌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바다로 확산돼서 농도가 더욱 낮죠. 그리고 뭐 후에 이 실제로 조사해 보면은 이제 2013년 후부터 이제 기준치 이하로 내려갔고 그 2년 후에는 그것보다 더 10분의 1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도 한 3년이 지났으니까 뭐 여기 이제 그 후쿠시마 지역 생선의 세슘 함량을 봤는데 뭐 이 지역의 생선을 먹을 필요는 없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따졌을 때 이 생선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세슘 137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쫓아서 거의 인체에 해가 미칠 확률이 없다고 보고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이제 요오드 137에 의한 영향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어떤 분들은 체르노빌에서 요오드 131도 뭐 암을 일으킨 게 미약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명백하게 틀린 결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그 체르노빌에서 요오드 137에 의한 암 환자가 증가했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엔의 보고서에도 2005년까지 그 사고에 의한 방사능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6,000명이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이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1986년도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고 처음 3년 동안은 이게 이제 1차 잠복기죠. 증가하지만 아주 미약한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년, 5년, 6년, 7년 가면서 이게 이제 자연적인 그 갑상선암 발생률인데 특히 여기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18세 이하는 자연적인 갑상선암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백그라운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갑상선암이 검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그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이제 그 검사를 한 해에 그 해의 그 대상의 연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실선을 보면은 5세부터 9세인데 이 1차 잠복기 3년 후에 이제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몇 년 후에 이제 96년도에 5세부터 9세를 측정하게 되면 다시 백그라운드로 떨어지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오드 137은 반감기가 8일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이 반감기라는 것은 어떤 그 방사능을 내는 물질이 그 양이 이제 방사능을 내면 줄어드는데 그것을 내고 나서 절반으로 줄어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8일이라는 얘기는 8일 후에는 그 양이 처음이 100이었으면 이제 50으로 줄는 거고 18일이 되면은 그 4분의 1로 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줄다 보면 두 달이 되면은 100분의 1로 줄고요.
2달 반이 되면 거의 1000분의 1로 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고가 딱 났을 때 이오드 130에 노출돼서 방사능을 피폭하는 경우는 사고 후 2달 안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요오드 130의 그 사고로 노출된 요오드 130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6년도에 그 해에 5달, 6살인 사람들 중엔 전부 이제 2달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다시 백그라운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살부터 14살을 보면 마찬가지로 증가하다가 이 뒤로 가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조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이오드 130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방사능의 노출 후 갑상선암의 발생 평균 잠복 기간은 30년이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2008년에 나오고 나서 2017년에도 나왔는데 그때까지 누적된 갑상선암은 총 2만 명이라고 이제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20년 동안 6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잠복기니까 이때까지 총 발생한 거를 이제 2만 명이라 그러면 그 후에도 30년 동안 이제 잠복기 미래까지 다 생각해서 이제 추정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그 후기 30년도 마찬가지로 2만 명이 발생한다면 총 4만 명이 되고 이제 6천 명이 발생할 때 15명이 사망한다는 이제 비례가 있으니까 이 비례를 곱하면 약 100명이 총 사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과대평가됐으면은 뭐 한 50명일 거고 과소평가됐으면 한 200명. 그래서 50명에서 200명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 2만 명이라는 게 약간 이제 원래 이 비례로 갔으면은 요 10년 동안은 7,500명이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 측정된 거는 이거의 2배인 14,000명이 발생해서 2만 명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스크리닝 효과라고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그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제 그것까지 감안해 보면 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후쿠시마는 어땠을까? 이제 그 갑상선암 상황이 이제 후쿠시마가 이제 체르노빌과 보다 작아집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고 시 방출된 방사능의 총량이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그 노심이 용융되는 아주 최악의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트리마일 아일랜드에 미국에 있는 원전 사고였고 두 번째가 체르노빌, 세 번째가 후쿠시마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의 경우는 경납고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속재가 흑연으로 돼 있어서 이 밖으로 노출된 방사능이 흑연이 타면서 이제 공중으로 연기가 섞여서 이제 엄청나게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후쿠시마는 이제 경납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께가 일반 건물 벽 수준이라서 이제 수소 폭발로 이제 파괴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감속재는 이제 이런 흑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고 날아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는 총 4개의 원자로가 사고가 나서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의 잠재적인 양 자체는 체르노빌보다 한 11배 정도로 많았지만 누출된 총량은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트리마일의 경우는 경납고의 두께가 2.5m였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이 안 됐고 인명피해가 없었죠. 그래서 참고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경납고의 두께가 2.5m, 3m이기 때문에 이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방사능 누출이 안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쿠시마는 체르노빌의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거기다 더해서 체르노빌에서의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요도 130일에 대한 걸 논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체로 흡입되는 경로를 차단했어요. 이게 어른들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게 몸에 쌓였다가 나가는 것인데 이 어린이들이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제 그 지역의 우유 생산하는 소들이 그 농축한 것을 다시 이제 그게 흡수하면서 가중이 되는 모유 수유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후쿠시마에서는 그걸 차단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후쿠시마에서 1,080명의 어린이들을 이제 피폭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이제 15mSv 이하에 있고 소수만 이제 최대치가 35mSv였어요. 이제 체르노빌 여기 1,576명 어린이 조사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은 200, 600, 1000mSv를 넘는 굉장히 많은 이제 방사선을 쪼인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치가 490mSv였어요. 후쿠시마에서 이제 대부분이 15mSv 이하라면 이거의 평균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mSv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잡아서 5mSv라고 치면 이 490의 98분의 1입니다. 그 방사능이 이제 암을 일으키는 거를 이제 연구하는데 가장 그 잘 알려진 모델이 이 LMT, 즉 이제 문턱지가 없이 비례한다는 이론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방사선을 많이 쏘이면 쏘일수록 암에 더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98분의 1이니까 후쿠시마의 갑상 사망자는 0.7에서 1명 정도로 이제 뭐 대략적인 계산이지만 줄어들어요. 뭐 이게 뭐 과소평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봤자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나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실제로 그 일본에서 갑상선 암 환자를 이제 검사를 해서 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 일본의 신문이나 한국 신문이나 굉장히 이제 이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갑상선암의 그 발병률을 봤더니 일본 평균의 20배에서 50배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숫자만 보면은 분명히 이제 체르노빌과 같은 그 원래 자연적인 암 발생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 후쿠시마에서도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이제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게 스크리닝 효과 대부분이 스크리닝 효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사실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그냥 일축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결론인데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5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사고 후 연도별 갑상선암 발병 수가 체르노빌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체르노빌에서의 갑상선암이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는 증거가 바로 이렇게 증거했다는 각 연도별로 현상인데 후쿠시마의 경우는 보면 사고가 2011년도에 있었는데 처음 3년 동안은 이제 1차 잠복기로가 있어서 적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후쿠시마는. 그 다음에 4년, 5년, 6년, 7년 이 이제 빨간 건 체르노빌 경우를 이제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더 진짜 이제 증가해야 할 시기에는 이제 후쿠시마의 경우는 이제 숫자가 오히려 반대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후쿠시마는 체르노빌과 같은 현상이 아닌 게 이제 나타난 것이죠. 두 번째 증거는
갑상선암 환자의 사고 당시 연령 분포가 체르노빌과 다르고 자연 발생 갑상선암 분포와 같다. 좀 전에 이제 저희 그 체르노빌에서 그 어린이들이 특히 이제 위험한 것이 그렇게 이제 이중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체르노빌 때의 갑상선암 환자들의 그 사고 당시의 나이를 보면 1살, 2살, 3살, 4살 이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수년이 지난 후에 다 발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갑상선암 환자들의 사고 당시 연령을 보면 1살, 2살, 3살, 4살은 없어요. 대신에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일수록 더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갑상선암의 이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사고 이전에 일본에서 이제 갑상선암 환자의 나이 연령대를 보면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유사하게 측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그 갑상선암의 그 암세포 변형 패턴이 체르노빌과 다르고 자연 발생 분포와 유사하다. 이 암세포라는 건 정상세포가 변형이 된 건데 그 패턴의 이 첫 번째는 점돌연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전자 재배열, 이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이제 둘에 속하지 않는 이제 모르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요것이 체르노빌에서 그 사고 발생한 방사능에 의해서 생긴 갑상선암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보면 대부분이 유전자 재배열이 많았고 이제 점돌연변이 적었는데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갑상선암의 분포는 이제 반대로 점돌연변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 일본의 자연 발생 그 패턴입니다.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패턴하고는 많이 안 닮았습니다. 물론 어른과 아이도 틀리죠. 그래서 아이들의 자연 발생은 이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의 아이 패턴하고도 약간 다른데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불확실한 건데 뭐 해석은 이제 학자들이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른들이 걸리는 갑상선암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는 이제 이 자연 발생하고 많이 닮고 이거와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이제 세 번째 증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증거는 사실은 이제 뭔가 방사능에 의한 것은 아니고 자연적인 암 발생과 유사한데 근데 왜 그렇게 20배나 50배나 많은 수가 검사되었는가에 대한 거는 이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증거는 그렇게 많은 수가 이제 그 검사된 거는 이 스크리닝 효과라는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 스크리닝 효과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많이 검사할수록 그리고 더 면밀히 세밀히 검사할수록 그 환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그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 갑상선암을 검사하는 게 초음파인데 초음파의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해상도도 더 높아지고 뭐 이래서 전에는 검사가 안 되던 갑상선암을 검사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첨단 초음파 기술로 발병률을 조사했더니 일본의 다른 지역의 결과들이 후쿠시마 지역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뭐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이제 전부 다 스크리닝 효과였습니다. 20배, 50배가. 한 나라 전체 이 스크리닝 효과가 나타난 경우가 있어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9년과 2013년 사이에 첨단 초음파 기술의 도입으로 발병률이 15배 증가했으나 갑상선암에 의한 사망률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이제 분들을 조사해 보면 약 3분의 1이 이미 갑상선암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갑상선암들은 굉장히 이제 미약한 갑상선암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제 어, 갑상선암을 이렇게 첨단 기술로 더 검사해내는 현상이죠. 이게 스크린 효과. 자, 그러면 이게 이 20배, 50배 나온 그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이 전부 다 스크린 효과인가?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방사능에 의한 갑상선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싶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얼마가 이제 피해를 볼 것인가.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사고 7년 후에 확진된 누적 환자 수가 이제 16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15배씩이나 있는데 이거를 뭐 5배 정도가 스크린 효과라고 이제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160명이 32명으로 되죠. 그러면 7년 동안 32명이니까 이제 이것도 잠복기 지나서 후까지 다 70년 동안 고려한다면 뭐 그걸 대략적으로 7년에 10배니까 10배를 곱하면 32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6,000명이 갔을 때 15명이 이제 사망한다는 비례를 또 곱하면 0.8명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방사선 피폭량 비례한 걸로 계산한 거와 되게 굉장히 유사한 수치입니다. 뭐 이게 과소평가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배, 3배 해봤자 이제 2~3명밖에 안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2011년에 일본 지진과 쓰나미는 이 리터 규모가 9.1이었습니다. 리터 규모 9.0이면 모든 게 파괴되는 이제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과 해일로만 사망자가 2만 명에 달하는 그 사고였고, 그러한 사고의 한복판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노출되는 정말 최악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 사고였는데, 거기서 실제로 그 노출된 방사능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뭐 1명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 많아봤자 2~3명밖에 안 된다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오히려 매우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지식의 반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출판할 때 그 저자는 출판할 당시에는 이제 100% 그 내용이 맞다고 출판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이제 과학적 데이터도 나오고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점점점 그 중에 진실인 부분이 줄어듭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반감기가 길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짧기도 합니다. 자,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나서 그 직후에 미국 정확히 번역하면 원자 핵학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할 때 그때 다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방사능으로 인한 암 발병 사망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이 ANS는 원자력 발전에 상당히 우호적인 단체예요. 근데 이런 원자력 발전을 우호하는 단체에서도 사망자가 암 발생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동의했고 저도 그때 뭐 이 내용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7년이 지난 동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후쿠시마 암발생 케이스가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걸 깨달은 건 2013년 말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하도 놀라서 대학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내용은 이제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꼼꼼히 따져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거의 인명피해를 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 즉 5명 이하의 사망자만 나올 것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었고
뭐 이런 내용을 보낸 이유는 이제 좀 면밀히 연구해서 논문으로 출판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다들 하던 연구가 바빠가지고 논문을 쓰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저만 본 것은 아니죠. 그 전 세계 전문가들이 뭐 WHO에서도 보고서가 2013년에 이미 나왔는데 거의 제가 본 거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많은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거를 과학자들이 검토하고 뭐 온갖 방법의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다 연구를 했습니다. 이 세계 건강기구 지금 현재 웹사이트에 가보면 이 WHO는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인 단체가 아니죠. 이 단체는 이분들은 인류의 건강을 더 염려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재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갑상선 피폭량 평가에서 후쿠시마의 경우는 체르노빌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체르노빌에서와 같은 많은 수의 갑상선암 발생 증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자, 7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사실을 바탕에 두고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류는 상당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네 가지 이유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생명 파괴.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생각한다면 탈원전 정책은 멈춰야 됩니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미세먼지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어 이미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의 문턱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감소시키지 못하는 석탄 발전의 미세먼지는 그 양만큼 생명 파괴를 유발합니다. 이 탈원전 정책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 대신에 천연가스로 대체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발전 지금 현재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줄이질 못합니다. 독일 지금 40% 갈탄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옆에 중국이 없잖아요. 이 OECD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60년에 100만 명당 1,100명이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OECD 최대 미세먼지 사망 국가가 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 발전을 보존하면서 석탄 발전을 제로로 만드는 완전한 탈석탄 정책입니다. 경제를 따져봅니다. 전기 요금이 오르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서민들은 겨울 난방도 전기로 합니다. 한국의 1인당 산업전기 사용량이 유난히 많으니 이를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인구 1인당 반도체 생산량, 자동차 생산량,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산업전기 사용량을 비싸게 하거나 줄인다는 것은 뭐 한국의 경제를 다 포기하자는 것이죠. 천연가스 발전은 비용의 대부분이 연료 수입으로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반면에 원자력은 기술 집약 산업으로 국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해결료 제조 기술은 지금 100% 작업하고 수출하는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표 원자력 회사죠.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원자력이 이제 사양 산업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계 TV 시장을 보십시오. 이제 미국의 대표 TV 제조사였던 RCA, 미국에서 텔레비전 생산에서 거의 제국을 이뤘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결국 파산하고 일본의 소니가 인수했었죠. 근데 현재 보십시오. 현재 세계 TV 시장은 한국의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도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하고 일본의 도시바가 인수했었습니다. 최근 들어보니까 다시 뱉어냈다고 그러더군요. 예.
지금 1000조 원대의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능력을 가진 두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에너지 안보. 탈원전 정책의 주 내용은 원전으로 생산하던 전기를 러시아 등 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로 대체하자는 것인데, 유사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이제 탈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핵융합 개발에 안 좋습니다. 이 탈원전 정책이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해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원자력 발전의 장점만 공유하고 단점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융합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 결성이 에너지가 이제 질량과 광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아인슈타인 공식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대부분이 중성자로부터 전환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하지만 다루기 힘든 많은 양의 방사성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고 폭발이나 핵무기로의 전염 가능성이 없고 우라늄과 같은 한정된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풍부한 원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원자력의 세 가지 단점은 없습니다. 원자력에 비해서 이 핵융합은 진정한 대체 에너지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 기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 비해 핵융합 기술이 뒤처진 프랑스의 국제 공동 핵융합로인 이터가 건설되는 이유는 프랑스가 원자력 강국이기 때문이죠. 탈원전을 하면서 핵융합을 성공시키자는 것은 고등학교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세계 1등을 하자고 하면서 중학교에서 수학 과목을 없애는 것 같이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핵융합은 뛰어난 인재가 핵융합의 난제를 풀어야 성공하는데 탈원전 정책 후에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0명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핵융합 연구하는데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저는 탈원전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핵융합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이제 소개합니다. 18세기, 19세기 인류는 산업혁명을 하고 석탄을 사용했던 석탄 시대였다고 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오면서 석탄보다 훨씬 유용한 이제 석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도표의 이제 요 파란 선은 석유의 가격입니다. 최근까지. 파란 선은 이제 그 당시 가격 그대로고 이 노란 선은 현재의 물가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초창기에는 좀 비쌌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간은 이제 인류가 석유를 엄청나게 증산하고 많이 사용해서 20세기의 그 풍요로움이 이제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계속 석유 생산량은 증가했는데도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이었다는 것은 공급도 그만큼 이제 계속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도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죠. 근데 이제 그 미국 1950년대 말에 이제 그 석유회사 쉘사의 석유학자인 허버트가 이제 발견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뭘 봤냐면은 이제 매장량의 추이와 생산량의 추이를 보는데, 그러니까 석유의 매장량은 사실 1930년대에 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형을 보고 어디에 석유가 얼마큼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했고, 그 이후로도 이제 세계 구석구석을 더 측정했기 때문에 매장량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매장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추이와 석유의 생산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추이가 같이 움직이는데 시간 차이는 한 1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장량이 발견되면은 가서 이제 파내는 데까지 걸리는 이제 시간차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뭐를 발견했냐면 50년대 말에 그 매장량이 그때까지 계속 증가했었는데 미국 내에서요.
이제 감소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정은 이제 생산량도 매장량의 변화를 따라간다면 생산량이 11년 후에 감소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근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감소하면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래서 11년 후에 이제 오일이 생산량이 피크를 친다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1970년에 미국 내에 석유 생산량은 줄어들었고 가격이 폭등하는 이제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석유 생산자들은 중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을 종용하는데 이제 이란이 거부를 해가지고 뭐 2차 석유 파동이 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동이 엄청난 양의 석유를 계속 생산해서 다시 이제 낮은 수치로 떨어져서 한 15년 동안 갔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면 이제 이 프린스턴 대학의 석유학자 디페이스 교수를 비롯해서 그 스웨덴 읍살라 대학의 학자들, 유럽의 학자들, 미국의 학자들, 이 석유학자들이 전 세계에도 이런 피크 오일이 올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고 예측을 하기 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피크 오일 학자들이 예상했던 세계 오일 피크 오일은 2000년대 초였습니다. 디페이스 교수는 2005년 부근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저는 그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 후에 왔죠, 진짜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이거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졸중 환자를 놓고 이제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이 2008년의 세계 경제 위기 때 이 마치 고혈압 환자였던 세계 경제가 그 고혈압 약을 먹고 버티고 있었다고 비유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고혈압 약이 바로 석유였어요. 그래서 석유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순간에 바로 뇌졸중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를 해당하는 석유 가격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쯤 되니까 다시 떨어집니다. 뭐가 등장했냐면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등장했습니다. 당분간은 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셰일가스는 그 비싼 가스, 비싼 오일이에요. 그 전에 석유에 비하면. 왜냐하면 첨단 기술을 동원해야지만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다시 올라가는 듯해요.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중동 석유 생산을 15년을 버텼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석유 가격과 세계 경제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비싼 셰일가스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석유 시대의 마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 석유 시대가 마감이 되면 그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많이 그려냅니다. 반면에 이 뭐 피크 오일 자체를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이제 하는 분들 굉장히 많고 뭐 석유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임진왜란 직전의 조선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냐. 당시에도 통신사 보내가지고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일본 침략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그럽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쳐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었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만이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그냥 대비한 게 아니라 아주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도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핵융합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사명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철저히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핵융합과 이순신 장군의 인연은 박해일 교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에게 이제 핵 물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이셨는데 그 어려운 핵 물리를 배우는 와중에 저희는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로 철퇴를 맞고 그랬습니다. 박해일 교수님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순간에 심리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하셔서 논문도 쓰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분들이 모여서 난중일기의 증복판도 최근에 출판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정기영 교수님도 이순신 장군, 박해일 교수님과 같이 이순신 장군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저희 이제 한국 최초의 핵융합 장치가 건설되는 건물이 거북선 모양을 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조감도가 나왔을 때 90년대 중반에 이제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저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좀 실망을 하셨어요. 이제 더 이제 거북선과 같은 모양이 되기를 원하셨었던 모양입니다. 이 안에 지금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들어있고 여기서 많은 훌륭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핵융합에 이제 초석이 되는 훌륭한 연구들이 나와서 이 네이처 피직스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오히려 원자력이 매우 안전한 에너지원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핵융합은 원자력 발전의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없는 이상적인 미래 에너지원이나 원자력 공학의 기초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과학의 공통점. 저는 과학자로서 과학의 특성, 과학의 정신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제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이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안 좋은 점은 이게 굉장히 피곤한 시스템입니다. 뭐 독재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다 그리로 가는 건데. 근데 민주주의는 그게 그 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런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고 토론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다수가 이제 받아들였을 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더 훌륭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때로 오류에 빠질 수 있으나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 자, 이 탈원전 정책, 진보적인 철학을 가지고 한 번은 생각할 수 있었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다수가 이제 동의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증거입니다. 탈원전은 최초의 상용 핵융합 발전소가 완성된 후부터 점차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시기는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가 상용 핵융합 발전소가 완성될 시기를 지금 앞으로 35년 후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을 지금 시작한다면 그 시기는 더 뒤로 멀어지게 됩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이 영화는 헐리우드 영화지만 그 과학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그 극장에서 이제 아내와 봤는데 이 도입부에 이제 미래가 암울하게 그려집니다. 이 지구 온난화가 기상만 파괴한 게 아니라 이제 식물들이 멸종해서 식량 생산도 어려워집니다. 아내가 그 영화를 보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하냐고. 그때 제가 한 대답은
우리가 핵융합에 실패를 한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자 제 아내가 그럼 꼭 성공시켜 그러더군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